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혼식을 딱 7일 앞둔 밤에 누군가 집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나, 저 할 말이 있어요. 그것도 처음 보는 얼굴이 떨리는 목소리로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 여러분이라면 그날 밤 이후에도 식장에 서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숨긴 게 더 큰 죄일까요? 아니면 말하지 못한 게 더 큰 죄일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고 싶지 않았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바로 제 결혼식 7일 전이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겠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정말이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예비 신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수연이고요. 31살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한 건 약혼 후 5달째였고 드레스 가봉은 3차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3차 가봉을 마치고 나오던 날 스튜디오 계단에서 구두 뒷굽이 살짝 걸려서 발 뒤꿈치 피부가 까였는데 그게 아프다는 생각보다 드레스 치마가 구겨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먼저 났을 만큼 저는 그때 온통 결혼식 생각뿐이었어요. 핸드폰 메모장에는 체크리스트가 42개 적혀 있었고 그 중에 38개는 이미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해 4월 11일 오전 10시 20분 가전 배송업체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설치 예정일은 4월 23일 오전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스크린샷 찍어서 예비 남편 민준 씨한테 바로 보냈고 민준 씨는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왔는데 엄지손가락 치켜든 그 작은 이미지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청첩장은 183장이었어요. 고무줄로 묶인 채 식탁 한쪽에 쌓여 있었고 그 위에 볼펜 한 자루가 비스듬히 얹혀 있었습니다. 주소를 한 장씩 직접 적어 보내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그건 요즘 아무도 안 한다고 말렸지만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새 신혼집 현관에 처음 들어갔던 날 민준 씨가 편의점에서 사다 놓은 슬리퍼 2켤레가 현관 바닥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저는 그 2켤레를 보면서 울 뻔했습니다. 파란 것 하나, 분홍 것 하나. 촌스럽고 싸고 굽도 없는 슬리퍼였는데 그게 왜 그렇게 예뻐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민준 씨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건 결혼 2달 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미리 말해뒀더라고요. 부모님 2분이 계시고 자신은 외동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거실은 넓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소파 맞은편 벽 한가운데에는 금색 테두리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4사람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민준 씨, 그리고 한 명 더. 민준 씨보다 어려 보이는 아이였는데 나이가 15에서 17살쯤 돼 보였고 눈이 민준 씨를 많이 닮은 남자아이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친척인가 보다 했습니다. 조카라든가 가까운 사촌이라든가. 그날 식탁에는 반찬이 5가지 나왔습니다. 시금치 무침, 계란말이, 멸치볶음, 깍두기, 그리고 갈비찜. 어머니가 직접 하셨다고 했고 저는 맛있다는 말을 3번쯤 드렸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내내 민준 씨 아버지가 딱 한 번 저 액자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걸 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어머니가 동시에 반찬 그릇을 하나 더 내오면서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끊어졌어요. 저는 그걸 잊었습니다. 그때는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2번째 방문 때였습니다. 민준 씨 집에 들어서는데 거실 소파 끝에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키가 제법 있었지만 아직 덜 자란 것처럼 마르고 좁은 어깨를 하고 있었고 발에는 민준 씨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발 사이즈가 안 맞는지 슬리퍼가 뒤로 질질 끌렸습니다. 어머니가 조카라고 소개해줬고
아이는 소파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작고 약간 떨렸습니다. 눈을 잘 못 마주치더라고요. 저를 보다가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다가 또 내려가고 저는 그냥 웃으면서 앉으라고 했고 밥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갈비를 구워 먹는 자리였는데 아이가 집게를 들고 있다가 고기를 집으려다가 잘 안 집어지는지 2번을 실패하고는 그냥 집게를 내려놓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고기 한 점을 집어서 아이 앞 접시에 올려줬는데 아이가 그 순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순간이었어요.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놀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면 어디서 느껴본 것 같은 그 감정이었거나 동생? 그 단어가 아무 이유 없이 올라왔다가 저는 재빨리 내려눌렀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아이는 민준 씨 집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 때문에 바쁘다고 어머니가 자주 데려다 놓는다고 했어요. 저는 어느 날인가부터 편의점에 들를 때 과자를 한 봉지씩 더 샀습니다. 아이가 초코 과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공부 이야기를 해준 적도 있었어요. 수학 문제를 펼쳐놓고 끙끙대고 있길래 옆에 앉아서 1시간 정도 같이 풀었는데 그날 아이가 저를 보면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어금니가 살짝 보이는 웃음이었고 눈이 조금 가늘어졌습니다. 누나 생각보다 잘 가르쳐줘요. 그 말에 저도 웃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기도 전에 이 아이한테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를 딱 잘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 아이 옆에 있으면 뭔가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운 만큼 소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감정이 정확히 어디서 오는 건지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알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몰랐습니다. 결혼식이 7일 남은 밤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먼저 들어갔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 앞에서 문자를 확인하려고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로등 바로 아래에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패딩 지퍼를 끝까지 올린 채 2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10시 43분이었어요. 이 시간에 혼자 왜? 라는 말을 하려는데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목소리가 그날따라 더 작았습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아이 얼굴을 스쳤고 저는 그 순간 아이의 표정을 봤습니다. 울고 싶은 걸 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이 멈추게 될 거라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주차장 입구 가로등은 하나였고 그 불빛이 아이 얼굴에 정확히 반쪽만 비추고 있었는데 나머지 반쪽은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웃으면서 괜찮냐고 물었어요. 이 시간에 혼자 왜 여기 있냐고 들어가면서 얘기하자고. 그런데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은 손이 바깥으로 손가락 마디가 보일 만큼 하얗게 질려 있었고 평소랑은 다른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농담처럼 넘기려던 말이 목 안에서 멈췄습니다. 아이는 주차장 옆 화단 앞 철제 벤치 쪽으로 걸어갔고 저는 그냥 따라갔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이는 운동화 끝을 내려다보면서 한참 있었어요. 20초, 30초.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고 패딩 모자 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아이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자기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이야기라고, 가족이 다 같이 숨기고 있는 거라고. 숨이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숨기고 있다. 그 말이 귀 안에서 한 번, 두 번 울렸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오래된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형광등이 너무 밝은 복도, 소독약 냄새, 차가운 의자 팔걸이. 왜 그 기억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아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래 고민했다고 했어요. 말하는 게 맞는 건지, 말하면 안 되는 건지, 엄마한테도 형한테도 물어볼 수 없었다고. 그러다가 아이가 잠깐 멈추더니 나중에 제가 알게 되면 자기를 싫어할까봐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치밀어 오르던 뭔가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이는 지금 버려질까봐 두려운 거였어요. 패딩 소매 아래로 살짝 드러난 손목이 여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고 저는 그 손을 보면서 이 아이가 저를 믿고 밤중에 혼자 나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끊어지듯 말했습니다. 예비 남편 민준 씨가 예전에 큰 선택을 한 적이 있다고. 아이 자신은 그때 어렸지만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안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민준 씨가 결혼할 때 상대방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냥 묻고 가는 거라고. 묻고 간다. 그 표현이 가슴 안에 걸렸습니다. 묻는다는 건 덮는다는 거고 덮는다는 건 없앨 수 없으니까 숨긴다는 거니까요. 아이는 그게 결혼 전에 제가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라고. 저는 조용히 거의 입술만 움직이듯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뭘 했던 거냐고. 아이가 저를 봤고 그 눈에 슬픔과 미안함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가 꺼낸 첫 마디는 형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꼭 알아줬으면 한다고. 그 한마디가 더 무서웠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먼저 해야 할 만큼의 이야기가 뒤에 온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분노와 혼란과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밤 10시 57분. 화면에 뜬 이름을 봤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도 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에서 뭔가가 천천히 굳었습니다. 벨소리가 4번, 5번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정적이 왔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그대로였고 바람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다시 저를 봤을 때 입술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멈춰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아이가 저를 보고 있었고 저는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한번 열렸다가 닫혔고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형 동생이 아니에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딱 6글자였어요. 그런데 그 6글자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은 제 아버지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귀 안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갑자기 흐릿하게 번지는 것 같았고 벤치 팔걸이를 잡지 않았으면 그대로 쓰러졌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 얼굴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했습니다. 형은 제 아버지예요. 그 말이 귀 안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겪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이 맞다고. 왜냐면 서류를 봤으니까. 서류. 그 단어가 또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천천히 그 시간을 따라갔습니다. 민준 씨가 19살이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었고 민준 씨는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상대는 같은 동네에 살던 여자였다고 했어요. 나이는 2살 위였고 사귄 기간은 짧았지만 그 사이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다고. 임신이었습니다. 19살 민준 씨와 21살 그 여자. 민준 씨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엔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어리고 준비가 안 됐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냐고. 그런데 민준 씨가 버텼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그 부분을 말할 때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형이 그걸 거부했다고, 낙했다고 했다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19살 아이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다가 그 분노의 한쪽에서 다른 감정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선택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는 낳고 나서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였고 형편도 어려웠고 민준 씨 쪽과 같이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결국 아이는 생후 몇 달 만에 민준 씨 부모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민준 씨의 막내 동생으로 자랐던 거예요. 호적도 그렇게 됐고 주변에도 그렇게 알려졌고 아이 자신도 한동안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다고 했습니다. 14살이었어요. 그날은 민준 씨 부모님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아이는 방에서 자려다가 목이 말라 나오려던 참이었다고 했습니다. 문 앞까지 왔는데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그냥 열고 들어가지 않고 문틈 사이에서 들었습니다. 14살 아이가 자기 이름이 나오는 대화를 문틈 사이에서 듣고 서 있었던 거예요. 들려온 말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민준이 이제 나이도 됐는데 결혼 생각도 해야지 않겠냐.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하냐. 결혼 전에 상대방한테 말해야 하지 않겠냐. 괜히 말했다가 파혼당하면 어쩌려고. 그냥 묻고 가면 되지 않겠냐. 어차피 아이도 모르는데. 아이도 모르는데. 그 말이 들린 순간 아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방으로 돌아갔고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고. 그날 밤 새벽까지 아이는 혼자서 그 말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아이는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 그러니까 민준 씨 아버지 서재에 들어갔다가 책상 서랍 안에서 서류 하나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오래된 서류였고 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어요. 서류 하단에 찍힌 날짜는 2005년 3월 12일이었고 부모란에 적힌 이름을 봤을 때 아이는 그제야 완전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던 분의 이름이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른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아버지 란에는 민준 씨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벤치 팔걸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고 아이 얼굴이 초점 없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또 그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형광등이 너무 밝은 복도, 소독약, 차가운 의자, 그리고 동생의 얼굴. 제 동생은 제가 23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냥 그 기억이 그 순간에 올라왔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키지 못했다는 감각,
알면서도 늦었다는 느낌, 그 감각이 정확히 이 순간과 겹쳐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았다가 떴을 때 가로등 불빛은 그대로였고 아이는 여전히 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고 있었어요. 울고 싶은 걸 참는 얼굴로 그냥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민준 씨한테 화가 났습니다. 정확히는 모른 채로 여기까지 온 제 자신이 너무 억울하다는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웨딩드레스 가봉을 3번 했고 청첩장을 손으로 183장 써서 보냈고 신혼집 현관에 나란히 놓인 슬리퍼 2켤레를 보면서 울 뻔했는데 나는 뭘 믿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숨긴 게 더 큰 배신 아니야. 말하지 않은 것도 거짓말이잖아. 나는 그 사람 인생의 어떤 부분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결혼하려 했던 거잖아. 그러면서도 19살 민준 씨가 버텼다는 이야기가 머리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낳겠다고 했다는 것, 책임지겠다고 했다는 것. 그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이해가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가슴 안에서 그 두 가지가 서로를 밀어내지도 않고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집으로 보내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였는지 처음엔 몰랐는데 휴대폰을 내려다보니 화면에 2340일이 떠 있었습니다. 걸어서 집에 왔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불도 켜지 않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청첩장 묶음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고무줄로 묶인 채 다 보내지 못한 것들이 12장. 그 위에 볼펜이 비스듬히 얹혀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청첩장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민준 씨 이름이 있었습니다. 부재중 통화 3번. 화면이 꺼졌습니다.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혼식장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얼굴 뒤에 이 진실을 그대로 품은 채로 그리고 그 옆에 서 있을 민준 씨를 상상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을 그 얼굴을.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먼저 연락을 한 건 저였습니다. 볼 수 있냐고, 잠깐이라도 좋다고, 오늘 꼭 봐야 할 것 같다고. 민준 씨는 바로 답장이 왔어요. 그래, 어디로 갈까? 라고. 저는 집 근처 카페 이름을 보냈고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건 저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바깥이 보이는 자리, 사람이 많지 않은 구석 쪽으로.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카페 영수증 하단에 1510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고 저는 그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내려놓고 무릎 위에 올려놨는데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젯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고 새벽 2시가 넘도록 천장을 봤으며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고 입술색이 없었고 그게 오늘 만나야 할 사람 앞에 나갈 얼굴이라는 게 이상하게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준 씨가 들어온 건 3시 18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고 코트를 벗으면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분노가 올라왔다가 그 분노 아래에서 슬픔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아메리카노가 테이블 위에서 식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뭔가를 말하려는데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최대한 담담하게. 우리 결혼 못하겠어. 공기가 멈췄습니다. 민준 씨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웃음이 지워지는 게 눈에 보일 만큼 천천히였어요. 수연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묻고 싶은 표정이었는데 동시에 뭔가를 이미 아는 사람의 눈이기도 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왜 이 말을 꺼내는지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거였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손이 보였습니다. 식어가는 커피컵 옆에 민준 씨 손이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손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알아. 민준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딱 한숨 분량만큼. 그리고 눈을 뜨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거였으니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담담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나는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던 거야. 민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지 않은 거잖아. 그 말은 조금 더 크게 나왔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민준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줄까봐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 말할 수가 없었다고. 놓칠까봐 무서웠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다가 그 분노 안에 뭔가 작은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어요. 놓칠까봐 무서웠다는 말이 너무 인간적으로 들려서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그냥 나쁜 사람이었으면, 그냥 나쁜 말만 했으면 저도 깔끔하게 화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저는 테이블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숨긴 것도 거짓말이야. 말하지 않은 것도 속인 거야. 나는 당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모르고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 목소리가 끝에서 가늘어졌습니다. 청첩장을 183장 손으로 썼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위를 봤습니다. 카페 천장을 봤어요. 참았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용기가 없어서 그랬다고. 변명이 아니라 그게 맞는 말이라고. 민준 씨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싶지 않아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는데 유리창에 민준 씨 얼굴이 반쯤 비쳐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게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민준 씨 손이 떨리고 있었고 저쪽으로 조금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건지, 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그 손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미워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19살에 낳겠다고 버텼던 사람이라는 것, 책임지겠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 그 사실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우리 결혼 준비한 게 몇 달인데 그 몇 달 동안 단 한 번도 말할 기회가 없었어? 그 질문에 민준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입이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민준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내가 떠나도 붙잡지 않겠다. 그건 내가 감당할 몫이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붙잡지 않겠다는 말이 이상하게 더 깊이 박혔어요. 붙잡겠다고 했으면 화를 낼 수 있었을 텐데 붙잡지 않겠다는 말에는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 안에는 후회가 있었고 자책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제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또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그 순간 알았습니다.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다른 테이블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으며 그 소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일어서면서 한 번 더 민준 씨를 봤어요. 아직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없이 놓여 있었어요. 그 손을 마지막으로 보고 저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반쯤 나오다가 그만 돌아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준 씨가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직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식어버린 아메리카노 컵이 옆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2블록쯤 걸었을 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그냥 흘렀습니다. 멈추지도 않고 닥지도 않고 그냥 걸으면서 흘렸습니다. 결혼 6일 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전에 이 자리에서 슬리퍼 2켤레를 보면서 울 뻔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엔 제 신발만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청첩장 상자가 있었어요. 뚜껑이 열린 채 남은 12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보다가 뚜껑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민준 씨가 아니었어요. 아이 이름이었습니다. 문자 알림이었는데 미리 보기에 딱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누나,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다시 켜지지 않았어요. 침대에 앉아서 천장을 봤습니다. 결혼식까지 6일이 남아 있었고 청첩장은 아직 12장이 있었으며 신혼집에는 가전제품이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이 결정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보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가끔 차 소리가 들렸으며 시계는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17분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처음엔 민준 씨겠지 했습니다. 낮에 카페에서 헤어진 뒤로 문자가 2번 왔었는데 저는 읽지 않았고 전화는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화면을 봤더니 2로 시작하는 번호였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 그것도 3번 연속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응급실에 왔다고 했어요.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고, 지금은 의식이 있다고,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된다고, 휴대폰에서 제 번호를 찾았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면서 발이 슬리퍼를 찾았고 찾지 못한 채로 그냥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면서 찬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동시에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고 복도가 하얗게 보였으며 접수 창구 쪽 전광판에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47번. 제가 받아든 접수 번호였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의자였고 팔걸이가 냉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오래된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제 동생은 2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동생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였는데 밥을 잘 안 먹고 잠을 못 자고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던 거예요. 저는 그때 바빴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동생 걱정이 됐지만 직접 찾아가는 걸 미뤘어요. 다음 주에 가야지. 이번 주는 시험이 있으니까 다음에 보면 꼭 얘기해야지. 그 다음 주가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그 의자가 오늘 이 의자와 똑같이 차가웠고 형광등 불빛이 똑같이 밝았으며 저는 그때와 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한 번도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했다는 감각이 10년 가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의자에 또 앉아 있었습니다. 또 잃을 뻔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그냥 흘렀습니다. 차가운 팔걸이를 잡은 손이 떨렸고 저는 그 손을 내려다보면서 제발 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발. 의사 선생님은 탈수와 저혈당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제대로 못 먹은 것 같다고, 열이 살짝 있었는데 지금은 내렸다고, 오늘 밤은 지켜봐야 한다고. 다행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다행이라는 감각이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처치실 쪽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제가 왜 이렇게 달려왔는지 생각했습니다. 파혼을 선언한 사람이, 민준 씨와 헤어지기로 한 사람이 새벽 2시에 코트도 제대로 못 입고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커튼을 열었을 때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이마에 땀이 조금 남아 있었으며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문 채로 그래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뭔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기 전에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없어지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저는 숨이 멈췄습니다. 아이가 계속 말했어요. 누나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제가 괜히 나온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소리도 났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액줄이 연결되지 않은 쪽 손이었는데 차가웠습니다. 마르고 차갑고 작은 손이었어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면서 저는 고개를 숙였고 한참 울었습니다.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고 있는 저를 가만히 두었습니다. 괜찮아질 줄 알았다는 그 말이 계속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생각이었겠어. 그 말을 이 아이가 혼자 하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오래됐겠어. 저는 그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눈물이 조금 가라앉은 뒤에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응급실 형광등이 밝았고 복도 쪽에서 카트 소리가 들렸으며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이 든 건지 참고 있는 건지 저는 그 손을 잡은 채로 생각했습니다. 왜 새벽에 달려왔을까? 파혼을 선언한 사람이, 민준 씨와 끝내기로 한 사람이 왜 이 아이 손을 이렇게 꽉 쥐고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결혼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이를 또 외면하는 게 두려웠다는 것을요. 동생을 잃고 나서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살았지만 그 자책을 안고 살았습니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 미뤘다는 것, 한 번만 더 일찍 갔더라면 하는 것. 그 감각이 10년 가까이 제 안에 있었는데 이 아이를 처음 만난 날부터 제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고기를 집어주던 날, 공부를 같이 하던 날, 슬리퍼가 끌리는 소리를 들었던 날. 저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민준 씨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아이가 없어지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도망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튼 너머로 그림자가 보였고 저는 그 그림자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커튼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코트를 걸치지 않은 채였고 머리도 정리되지 않았으며 얼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뭔가 말하려다가 입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한참 서로 보다가 민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붙잡을 자격 없다는 거 알아? 그냥 아이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우리 둘 다 오래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봤습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숨기지 말자. 민준 씨가 저를 봤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 민준 씨 눈에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조용하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해줘야 한다고, 숨긴 게 더 있으면 지금 말해야 한다고, 그리고 아이한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지금처럼 동생 행세하게 하는 건 이제 안 된다고. 아이가 자기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 아이한테 직접 내 입으로.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어떤 말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다시 커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자지 않았던 거예요. 저를 보면서 뭔가를 물으려는 것 같았는데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나 안 가. 아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오늘 여기 있을게.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식은 취소했습니다. 청첩장을 받으신 분들께 문자로 연락을 드렸고 식장 계약은 위약금을 물었습니다. 며칠 동안 전화가 많이 왔어요. 엄마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무슨 일이냐고 괜찮냐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완전히 괜찮은 것도 아니었지만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는 게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이한테 직접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민준 씨가 말을 꺼내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말을 시작했다가 멈추기도 했고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 듣고 나서 한참 있다가 아이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그 말에 민준 씨가 고개를 숙였고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있었고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풀어가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진실을 알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기로 했으니까. 대신 자주 만났고 아이도 같이 만났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3시 같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민준 씨 집 식탁이었어요. 반찬은 4가지였고 그 중에 갈비찜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집게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고기를 바로 집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일어섰고 민준 씨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내가 한다고 했으며 둘이 부엌에서 실랑이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끄럽고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소리. 그 소리가 오래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책을 10년 가까이 안고 살았습니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 한 번만 더 일찍 갔더라면 하는 것. 그 감각은 아마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응급실에서 그 차가운 의자에 앉아서 아이 손을 잡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것, 지금 여기 있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동생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한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은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책임지는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아직 우리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